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학 B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94쪽 사미인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을 펼쳐주세요. 자, 제목이 선생님이 어떻게 금방 읽었죠? 사미인곡 이렇게 읽었죠, 그렇죠? 이 사자는 생각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가 이 작품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 교과서 위에 올려보면, 자, 삼위인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한 가사이다. 가사의 형식과 주제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랬죠. 먼저, 자, 버림받은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한 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약간 적응이 안 됐어요. 아니, 왜 낯간지럽게 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비련의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지? 임금을 어, 연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정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지금은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선 시대의 임금을 대하는 태도, 임금을 절대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선 시대 작품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런 류의 작품을 많이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꼭 이래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만큼 조선시대 임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랑에 맞지 않는 연모에 맞지 않는 대상 이렇게 상정하는 당시 이제 양반들의 어떤 정서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사의 형식과 주제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주제는 뭐야? 여성이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주제는 뻔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형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형식을 좀 살펴볼까요? 자, 필기할 자리를 만들고 가사 형식하면 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 4조 혹은 4, 4조의 연속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3, 4조나 4, 4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3, 4조나 4, 4조고 사음보인 그런 작품이 있었죠.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 그렇죠? 시조랑 운율이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가사는 시조의 형제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조를 뭐에 장형화라는 말을 쓰는데 시조를 길게 늘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조를 길게 늘린 그런 형태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을 이제 시조와 비슷비슷하다 못해서 심지어는 맨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시조 종장이랑 똑같은 음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즉 3, 5, 4, 3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작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지켰다는 얘기죠. 정격가사. 그리고 이제 이게 지키지 않은 것을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사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가사 맨 마지막에 3543인지 확인하고 이게 정격가사인지 변격가사인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만약 정격가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조선 중기 가사입니다. 가사이고 양반의 가사죠. 근데 이게 정격가사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조선 후기 가사고 그 다음에 양반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가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이런 정리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중기의 양반들의 가사의 주제, 여기 말하는 주제는 대부분 똑같은데 앞에 어부사시사 같은 주제 있죠. 뭐 자연친화, 뭐 무슨 강호가도라 그러죠. 혹은 강호한정,
강과 호수의 한가한 정취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작품처럼 연군지정 임금을 연모하는 마음이죠. 이 연군지정을 좀 더 그럴듯한 말로 해서 연군지정을 담은 글을 뭐라고 하냐면 충신연주지사라고 하거든요. 충신이 주인을 연모하는 사는 이제 원래 이제 말사자라고 하는데 혹은 말 혹은 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신이 임금을 주인을 연모하는 말 혹은 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인곡은 얘네에 해당하는 거죠. 얘네. 얘네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에 해당하는 거고, 어떻게, 전격가사이고, 이렇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 약간 고전문학이 좀 쪼그라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조선 후기에 다양한 계층을 다룬 벽격가사들을 교과서에 많이 달았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아쉬워요. 아무튼 3인곡은 뭐다? 전격가사이고 조선 중기 양반의 노래이고 연군지정을 담은 충신연주지사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필기는 다 했죠? 금방금방 다 했죠? 그렇죠? 이제 본문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그랬습니다. 이 몸 삼기다. 이거 밑에 주에 나와 있죠, 그렇죠? 생기다. 그러니까 이 몸이 생길 때 님을 따라 생겼으니 이런 뜻입니다. 아, 옆에 한글 해석이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이 몸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겼으니 잘 했네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 이 오른쪽 해석이 좀 거시기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이 지적해 줄 겁니다. 이거는 잘했네요.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잘했습니다. 줬다 얘기한 적 있죠? 지금도 쓰는 말 쫓다와 따와 줬다. 아이고 잘 써야지. 그쵸? 이거 구분해야 되죠? 이거는 추격이라 그랬어요. 앞에는 추격. 뒤에는 그 인품이나 그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날 때부터 임을 따라 생겨났다 그랬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천생연분이라 그러지. 그렇죠? 천생연분. 이 천생연분을 나타내는 게 두 번째 줄이죠. 한생연분이며 옆에 잘 나와 있네요. 한평생연분이며 한알 모랄 일이던가 하늘 모를 일이던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거를 뭐 설의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늘이 뭐를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뭐야? 하늘이 안단 얘기지. 그렇죠? 의문형으로 돼 있는데 뜻은 반대 의미를 가지게 될 경우에 우린 설의법이라고 하죠. 하늘 뭐를 일이겠는가? 뭐야? 하늘도 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는 한평생 연분이니까 뭐야? 천생연분이지. 천생연분.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태어날 때부터 님을 따라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정말 님이 절대적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자,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신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 하나를 옆에 이 현대어로 나 하나 이렇게 그대로 써놨어. 그래서 그냥 읽으면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 의미는 이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현대어를 바꾸면 좋게 바꾸면 나 오직 어, 어, 오직 젊었고 나는 오직 젊었고 님은 오직 날 사랑하셨으니 이런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ly 뭐 이런 뜻. 요즘에는 한글을 영어로 해석해야 되네. 그렇죠? 나는 오직 젊었었고 나는 그 당시에 정말 젊었을 뿐이고 뿐이고 좋다. 젊었을 뿐이고 님은 나를 사랑했을 뿐이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괴다 얘기했죠. 괴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 청산별거 할 때 얘기했죠. 그렇죠? 사랑하다라는 말의 가장 흔한 버전입니다. 고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랑하다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사랑이란 말이 또 나오죠. 여기 사랑 이런 말도 나오네요. 이 사랑이란 지금 쓰는 사랑이란 말도 이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명사죠. 그렇죠? 자,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예 없다. 자,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주다. 지금도 쓰는 견주다. 비교하다는 거죠.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음과 이 사랑이 최고다 이런 얘기죠. 비교 불가. 그렇죠? 전혀 노여는 전혀라고 잘 써 있네요.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잘 써놨네요. 그렇죠? 열심히 필기 따라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페이지를 올리는 순간 글자가 다 없어지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걸 따라서 막 줄도 긋고 해야 돼요. 자, 평생에 원하요대 한대 내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평생에 원하기를 잘 됐네. 한대 내자 하였더니 함께 살자 했더니 이거 괜찮은데 한대는 그 말 그대로 한대 대는 이거는 이제 이걸 그대로 발음 나온 데 쓰면 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대. 그러니까 한 곳. 그렇죠? 한 곳에서 살자 했더니 라는 뜻입니다. 자, 니다. 이게 원래 니다 혹은 녀다라고 쓰는 말인데 이건 알아야 돼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쓸게. 이게 가다. 아이고. 잘 지어야지. 가다.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혹은 살아가다. 근데 요게 서로 막 섞여서 쓰이기도 해. 그러니까 니다와 녀다를 따로 그냥 뜻하면 됐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니다를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쓸 때도 있고 녀다를 가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니다 가다 이게 약간 친척 형제 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니다 녀다 가다 살아가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이 나온다. 고어에서 비슷한 말이 나온다. 니다, 녀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은 니다나 녀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니다가 가다는 뜻이구나. 살아간다는 뜻이구나. 이게 가는 거를 지속하는 것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원하기를 한 곳에서 살아가자. 한 곳에서 살아가자. 같이 살자 이런 얘기죠. 같은 곳에서 살아가자. 하였더니 이게 평생 원하던 것이에요. 평생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한 곳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게 또 이때 이제 조선시대 같은 이제 농경시대에는 이동을 잘 안 해요. 내가 평생 그 자리에 살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싹 없어지죠? 선생님 얼굴 바로 밑에까지 해야 되겠네. 자, 늙어야 무사일로 외우두고 그리난고. 자,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는가?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조금 모르겠네. 이제 외오는 외로이 정도? 외로이 정도. 이게 외따로인데 뭐 의미가 상통하긴 하는데 원래는 더 엄밀히 말하면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는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고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의문형입니다.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랬죠? 자, 엊그제 님을 매셔서 광안전에 올랐습니다. 주에 나와 있죠? 이 광안전은 쉽게 말해서 임금 계신 대거를 의미하는데 이게 보니까 주에 보니까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각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도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사는 누각을 임금 사는 곳이라고 말하니까 임금이 그럼 결국 신선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도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전통 종교를 뭐 불교, 유교, 불교, 도교라고 하잖아요. 문학 작품에는 이 세 가지 것들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요.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모두 우리 민족에게 아주 강한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그런 정서들이 다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교나 불교로 치우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이것들이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자, 아무튼 님을 매셔서 그 임금 계신 곳에 올랐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엊그제는 님과 같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어디? 임금 계신 곳에. 궁궐에. 쉽게 말해서. 이 광어전 결국 궁궐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얘기는 뭐냐? 옛날에는 임금을 매셔서 궁궐에 있었다. 이 얘기는 옛날에는 임금의 신하로 궁궐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야? 더 이상 임금의 신하가 아니란 얘기죠. 잘린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님을 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더대 어띠하여 하게 나려오니 이제 그 사이에 그더대를 그 사이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에 보면 그 동안에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 동안에가 더 괜찮은 게 왜냐면 더대랑 발음이 비슷하잖아. 이게 고전문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현대어에 비슷한 형태가 없을 경우에 되게 어려워요. 아까도 니다, 녀다, 가다, 살아가다 그랬잖아요. 니다와 가다는 이게 발음이 너무 다르잖아.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연결시켜가지고 공부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더대 어때 하계에 나려오니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하계에 내렸다. 이 하계도 결국 상계의 반대말이잖아요. 상계는 신선 사는 곳, 하계는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이 하계도 광안대원과 마찬가지로 도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렸다. 그전에는 신선 세상에 살았는데, 즉 임금 곁에서 임금을 모시고 살다가 지금은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적의 빗은 머리 허트련디 3년 1세 이렇게 됐죠. 옆에 보니까 올적의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3년 1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임금과 헤어진 지 3년이 됐다.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금과 헤어져서 내가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가지고 지금 고향에 내려온 거거든요. 3년 동안 뭐야? 머리 안 빗었다 이거야. 왜? 그 뒤에 나오지만 예쁘게 할 대상이 없으니까. 지금 임금과 이별한 것도 너무 슬픈데 나 혼자 지금 외롭게 있는 거거든요. 그쵸? 여자들 머리를 잘 안 감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무튼 올 적이 빗고 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빗었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곱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나오죠. 연지분 있네마나 누리하야 고이할고 연지분 있다마는 누굴 위하여 곱게 할까. 그렇죠? 이 연지분 뭐야? 연지분은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장품 있지만은 내가 꾸며서 뭐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색깔 또 바꿔볼까요? 마음에 맺힌 시름 텁텁이 쌓여 있어. 자, 이 텁텁이는 이제 첩첩이죠. 여러분 첩첩산중이라는 그런 표현 알잖아요. 그거예요. 여기도 첩첩이 쌓여 있어 있네. 그렇지?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란데 이거 왜 이렇게 써놨어? 진느니 한숨이요 트르느니 눈물이라는 이거는 해석이야? 한글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이건 선생님이 좀 진한 색깔로 써야겠다, 파란색으로. 이거는 우리가 저기 뭐야 청산별곡 때 배운 거죠? 진난 이 한숨이요 비난 이 눈물이라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미리도 괴리도 할 때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이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디다. 아까 니다가 있었는데 니다 녀다가 있었는데 이건 디다예요. 디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는 이제 약간 번역을 좀 의역같이 해놨네요.
짓는 이 한숨이 흐르니 눈물이라는데 원래는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죠.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도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도 끝이 없다.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다 하는 거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자, 염량이 때를 알아 가난다 고태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염량은 주에도 나와있듯이 이 불화자 두 개 붙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뭐 폭염 할 때 그 염자입니다. 그다음에 량은 그러니까 염은 더운 거죠. 량이 추운 겁니다. 여러분 남량 특집 뭐 이런 거 들어보죠? 그래서 염량하면 더움과 추움입니다. 더움과 추움 결국 뭐냐? 여름과 겨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때를 알아 가난다 고태오니까 여기 보니까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이게 뭐 틀린 설명은 아닌데 이거는 이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하자마자 곧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움과 서늘함이 때를 알아서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이 순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계절의 순환이 나오는데 걱정 근심으로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쑥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올려볼까요? 마지막 줄이네. 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하시아 했습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하시아 조심해야 되죠. 많기도 많구나죠. 그렇죠? 이게 하다를 앞에 이렇게 위에 아래아를 붙여놓은 것들 보이죠. 그렇죠? 그것과 그냥 아를 붙인 건 다른 거죠. 위에 그냥 아래아를 붙인 얘네들은 그냥 진짜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하다라는 의미인데 얘네는 뭡니까? 많다는 뜻이죠. 한자 마늘 다자 한번 써보겠네요. 그렇죠?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늦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또 느낄 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느낄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는 이 느끼를 흐느끼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고전문학에서는 동음, 이의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게 흐느끼다는 뜻인가? 그 집어넣어도 비슷하게 돼요. 듣거니 보거니 흐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비슷하죠. 그렇죠? 하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흐느끼다가 아닌 것 같고 뒤에는 흐느끼다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어떻게 표기를 같이 했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표준어 그런 개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과서에 느낄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선생님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사입니다. 서사. 서사. 그래서 서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 맨 처음에 다섯 번째 줄까지는 님과의 인연이 다섯 번째 줄까지는 인연이 나와 있었고 님을 따라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님과 나를 사랑했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15번째 줄까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데 여기 뭐가 있어? 사연이 플러스 됐죠? 그쵸? 님과 내가 지금 헤어져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사연 그쵸? 사연과 그 님에 대한 그리움 그쵸? 걱정 근심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요 마지막까지는 세월의 무상함 그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어. 그래서 물 흐르듯, 계절도 빡빡 바뀌고, 가는 듯 다시 오니라고 뭐라 그랬어요? 가자마자 곧 다시 온다 그랬어. 계절 빡빡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월이 무상한데, 그동안 내가 느낄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그럼 그 느낄 일이 뭐냐?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느낄 일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이 느낄 일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195쪽이 되겠네요. 195쪽. 선생님 옆에
교과서도 펼쳐놓고 있어요. 이게 페이지를 봐야 돼서. 자, 여기가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서사라고 하고 이 가운데 부분을 본사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 본사는 봄, 여름, 겨울,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봄이 나오겠죠. 자, 동풍이 건득 불어. 이 동풍은 뭐냐? 바로 봄바람 되겠습니다. 봄바람. 그래서 이제 뭐 좀 유치하게 말하면 이제 동풍은 이제 봄을 알려주는 소재. 뭐 이렇게 뭐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동풍 즉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적셜 쌓인 눈을 헤쳐내니 이겁니다. 쌓인 눈을 헤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봄이죠. 눈이 아직 쌓여 있는데 올해는 3, 4월에 눈이 오지도 않았고 올 생각도 없겠네요. 그죠? 근데 과거에 보면 3, 4월에도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 눈과 봄이 공존하는 그 시대를 예전부터 많이 그렸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창밖의 심금매화 두세 가지 피어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밖에 매화를 심어놨어요. 매화. 매화. 매화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자, 이 매화는 이제 사군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선비들이 아주 가까이 두고 그 모습을 기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선비가 가져야 될 어떤 지조, 절개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식물들이었거든요. 그럼 매화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매화인데 그 왜 지조와 절개냐? 바로 지금 요 상황 때문이에요. 동풍이 건너불어 적셔를 헤쳐내니 창밖에 심금매화 두세 가지 피어세라. 요 상황 때문이다. 뭐냐면 눈 속에서 피는 꽃. 눈이 내려있는데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운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피울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선비들이 좋아했던 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처럼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추운데 암향은 무사일고 암향은 무슨 일인가 이런 겁니다. 자, 암향은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확 드러나게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게 그윽하게 풍겨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면서도 그걸 막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는 은은하게 피어난다. 즉 막 내가 드러내서 나를 막 주장하고 피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지조와 절개가 언젠가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에 사극 제목도 있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거 술 이름도 있는데 설중매라는 게 있어요. 설중매. 뭐냐? 눈 속의 매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중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매화가 갖고 있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죠. 자, 봄이 됐어요. 근데 매화가 보여.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 임금이 생각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추운데 마침 그 암향이 다 그윽하게 나는 거야.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봄을 딱 떠올렸더니 이 임금이 딱 생각났어요. 근데 마침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치니 황혼의 달이 떴어. 달. 즉 해가 점점 지고 달이 떴어요. 조선시대에 달이나 해가 뜨면 무조건 임금입니다. 그래서 달이 여기 잘 따와있네. 달이 따라와서 벼맡에 베갯머리에 비치니 지금 어떻게 해가 지고 달이 떴는데 이 내가 누워있는 베갯머리에 달빛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생각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느끼난다 반기난다 님이신가 아니신가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 느끼난다 여기 뭐야 흐느끼는 듯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흐느끼는 듯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걸 또 그냥 느끼는 듯 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뭐 크게 오류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아무튼 느끼는 듯이든 흐느끼는 듯이든 자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달을 보면서 님을 떠올린 거야. 아 이거 님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는 당연한 님을 해나 달로 보는 것은 당연한 어떤 정서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냐? 더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오죠. 저 매화를 꺾어내요. 님 계신데. 이게 대 또 나오잖아. 여긴 잘 써놨네. 한 대. 이거였잖아. 그치? 한 곳이죠. 함께라기보다는 한 곳. 그러니까 거기는 의역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걸 왜 보내?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즉, 봄이 돼서 이 지조와 절기의 상징인 매화, 심어놨던 매화의 꽃이 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님에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이 과연 널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알아줄까?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봄입니다. 봄. 그래서 어떻게 결국 뭐야? 매화를 보내고 싶다. 님에게 매화를 보내고 싶다가 봄의 어떤 정서를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름이겠죠? 여름 색깔 바꿔볼까? 여름. 색깔이 안 바뀌었네. 여름. 여기서부터는 여름입니다. 자, 꽃 띄고 세림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이 줄만 봐도 여름인지 알겠죠? 그쵸? 꽃이 졌어요. 그쵸? 이 디다. 그쵸? 디다가 결국 지다잖아요. 앞에 디다 나왔죠? 눈물 지는 거. 그쵸? 눈물 진다라는 표현도 쓰죠. 꽃 지는 거 나오네요. 꽃 디다다가 뭐라고 했어요? 떨어지다라고 했죠. 자, 꽃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녹음이 이제 또 여름을 나타내주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녹음. 이 녹음이란 것은 아주 그냥 온 세상이 푸른 빛으로 녹색으로 변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름을 의미합니다. 자,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그랬어요. 주에 다 나와 있죠? 그쵸?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휘장, 슈막은 수놓은 장막인데, 자, 나위와 슈막은 결국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의 거처. 얘네들은 똑같은 것. 여성의 거처. 거처라는 것이 이제 여성이 지내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거처는 예전에 어떻게, 특히 양반들은 어떻게 했냐면 뭔가 가림막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발이나 천, 병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티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만든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위나 슈막 같은 것들 전부 다 여성의 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들인 거죠. 자, 여기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주 외롭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나 혼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자, 여기 부용, 공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위, 슈막, 부용, 공작, 주의 의미는 다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다? 여성의 거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여성의 거처. 여자방이다 이러죠. 여자방. 나위, 슈막, 부용, 공작 이런 것들 전부 다 여성의 거처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떻게 기도똥고. 자, 가뜩 시름 한대잖아요. 그렇죠? 시름 뭐야? 많은데. 그렇죠?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날이 길다. 이거 뭐야? 이거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 해가 긴 거죠. 그렇죠? 해가 긴 거죠. 자,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 션플 펴내요. 자, 원앙금, 원앙이 그려진 비단이죠. 그렇죠? 그러면 금자는 비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색선 풀텨내요. 오색선은 오색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원앙금 그냥 써놨네. 원앙 비단. 이게 비단이에요. 원앙 그려진. 또 원앙은 또 금슬을 의미하는 그런 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제랑 잘 맞는 거죠. 자, 오색실을 풀어내요. 자, 금자에 견화하셔. 니메오 지어내니 겠습니다. 금자에 견화하셔. 금자로 재서 이런 얘기입니다. 금자. 자, 근데 하필이면 왜 금자일까요? 자인데 이제
그래서 님의 옷 지어낸 이제 님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들려면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자로 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옷 만드는 그런 재료들 중에 제일 좋은 재료를 쓰는 거예요. 왜? 님한테 보내는 거니까. 럭셔리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자들 중에 금으로 만든 자. 이건 특별하게 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님을 위해서 최고의 럭셔리한 옷을 만듭니다. 자, 금자로 재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옷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중심 소재죠.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자시고 이거 여러분 1학년 때 관동별곡에 이게 나올 거예요. 카니와가. 이 카니와는 커녕이라고 직역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커녕. 그렇지? 커녕. 근데 현대어에서 커녕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야, 공부는커녕 운동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렇죠? 근데 중세에는 커녕을 긍정, 부정으로 다 썼어요. 관동별곡에 긍정, 부정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일 때는 커녕이라고 쓰면 되고 뭐 하기는 커녕 하면서 부정으로 쓰이고 만약 긍정일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물론이고로 쓰입니다. 솜씨도 물론이고 제도도 갖추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수품은 이 손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만드는 솜씨예요. 제도는 격식. 옷을 만드는데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옷이 만들어지는 어떤 규칙도 잘 따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솜씨가 제대로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옷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님한테 보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산호수 지게에 의해 백옥함에 담아두고 자, 님한테 보낼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내냐? 택배의 차가 산호수 지게야. 산호로 만든 지게입니다. 산호 장식이 된. 그러니까 럭셔리한 그런 지게죠. 아주 럭셔리한 지게. 왜냐 님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택배 상자가 뭐냐? 백옥으로 만든 상자. 여기에 담는 겁니다. 자, 산호로 만든 지게에 백옥으로 만든 상자 여기에 담는 겁니다. 님에게 아주 럭셔리한 그런 택배차에 상자에 준비하는 거죠. 자,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 바라보니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 또 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 잘 썼네요.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뭐도 무엇이고 자, 산인가 구름인가 여기도 뭐도 무엇이고 잘 써놨는데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거 잘 써놨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멀기도 멀시고가 아닙니다.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님 계시는 데를 바라봤더니 그 앞에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 이게 나고 딤이야. 그리고 어떻게 여기 구름이 막 껴있다 이거 구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산과 구름 얘네는 뭐야? 나와 님을 가로막는 존재인 거죠. 바리케이트 이런 거야. 특히 여기서 뭐가 나냐면 구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 구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간신이 떠오르죠. 간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님과 임금인 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들 중에 간신들이 있는 게 간신. 간신. 지금 내가 그전에는 님을 모셔가지고 궁궐에 살았었잖아요. 님을 모시는 신하였는데 지금 여기를 좀 내려온 거잖아. 뭐 때문이야? 간신 때문이야. 나와 임금을 이간질시키는 무리들. 얘네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임금 계신 곳이 너무 멀어.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자, 천리 만리길이 뉘라서 찾아갈 곳. 그 먼 길을 뉘라서 찾아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택배가 있지만 그때는 택배가 없잖아요. 즉 인편 사람에게 직접 지게를 매게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 먼 길을 지금 전라도거든요. 지금 전라도인데 그 먼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택배 사고 없이 걱정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왜냐면 이 산과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리도 멀고 간신들도 있는데 과연 내가 만든 옷을 님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 뭐냐 니거든 자 니다 뭐라 했어요 가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니거든 가거든입니다. 여기 잘 써놨네요.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과연 나라고 생각하고 반겨주실까 내가 이렇게 애써 잘 만들어서 보냈는데 임금이 나를 알아줄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나왔었죠? 봄에도 뭐야? 뭘 보낸다고? 매화를 보낸다 그랬는데, 매화를 보낸다고 해놓고는,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 거, 과연 님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걱정했잖아요. 그쵸? 여기도 어떻게, 여름에도 뭘 보내? 아이고, 막 날아갔네. 응? 여름에도 뭐야? 어떻게,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겨질까? 과연, 가면은 열어두고 나라고 생각하고 반겨주실까? 또 걱정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봄에는 님에게 매화를 보내고 싶다. 여름에는 옷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싶다. 그런데 과연 님은 이걸 보고 나라고 생각하고 반겨주실까? 라고 걱정하는 모습.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